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시 7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은 성북동 비둘기라는 작품인데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겉을 쭉 훑어보시면 화자 나라는 글자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화자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 밖에 있다. 화자가 밖에서 뭐 할까? 시 안에 있는 대상을 보고 있겠다. 그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 그러면 시 안에 화자가 등장을 했을 경우에는 화자가 자신의 얘기를 하게 돼요. 자신의 정서가 중요해요. 그런데 화자가 바깥에 있다. 대상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 대상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는가? 그게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럼 제목이 성북동 비둘기니까 시적 대상이 이 비둘기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화자는 이 비둘기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도 번지, 두 번째 줄에도 번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위의 번지와 아래의 번지가 좀 다르죠? 자, 산에 번지가 새로 생겼다. 그러면 위의 번지는 새로 생긴 거고요. 밑에 번지는 없어진 겁니다. 있었던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반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겼다는 게 무슨 의미냐? 산이에요. 산에 번지가 생겼다. 번지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주소에 씁니다. 뭐 몇 번지. 번지수들이 다 있어요, 집에. 그러니까 뭐냐면 산에 집을 짓겠다는 얘기야. 건물을 짓는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 거? 인간의 것입니다. 산에 새로 생긴 번지는 인간의 삶의 터전이 되고요. 없었던 것이 생긴 겁니다. 그럼 밑에 성북동 비둘기가 가지고 있던 번지가 없어졌다. 그럼 이건 성북동 비둘기의 삶의 터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인간이 뺏은 거죠. 자, 그럼 산에 사람이 사는 곳이 생겨요. 왜요? 개발을 하니까요. 그게 산업화예요. 자, 이 작품도 1970년대 배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누가 떨어요? 비둘기가 떨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둘기가 의인화되었구나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럼 비둘기를 떨게 만들었으니까 요 놈은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입니다. 자, 비둘기는 자연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돌 깨는 산울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연을 파괴하는 나쁜 거. 그 나쁜 게 뭘까요? 이 산업화, 네, 물질 문명입니다. 그 문명의 폭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서워서 떨잖아. 자, 청각적인 심상을 사용해서 물질 문명의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자, 비둘기가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뭐 가슴에 금이 어떻게 가요? 뭐 도자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음의 상처를 의미한다. 그럼 마음의 상처잖아요. 그럼 마음의 상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을 눈에 보이는 금이 같다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표현한다. 이게 바로 관념의 구체화. 그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금이 같다. 네,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각화 하셔도 됩니다. 자,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동 비둘기는 하나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이 하늘은 이 사람의 손이 닿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 손이 안 닿으니까.
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나의 삶의 터전을 잃고 마음의 상처까지 입었는데 그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대요. 뭐에 용서하죠. 용서. 다 받아들이겠다.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나의 삶의 터전은 이렇지만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지금 성북동 주민들을 이제 미워하지 않죠. 내 거 뺏었어. 이게 아니에요. 미워하지 않고 환영합니다. 이래요. 이게 뭐냐면 인간을 좋아해요. 인간에 대한 호감이 있죠. 자, 좀 더 내려가서 왜 인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자, 골짜기가 메말랐다. 왜? 문명 때문에 자연이 파괴됐다는 거죠. 자,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았습니다. 자, 채석장 포성 이것이 아까 그 위에서 얘기했던 그 돌 깨는 산울림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 돌을 채굴하는 곳이 채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깨는 소리는 이 채석장에서 곧 들리는 거죠. 그것이 꼭 포성, 대포 소리 같대요. 자, 메아리 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낍니다. 자, 향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데요. 어디서 이 향수를 느꼈냐?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느낍니다. 구공탄은 누가 쓰는 거예요? 인간이 쓰는 겁니다. 그죠? 인간의 거예요. 삶의 뭐 흔적이라고 할까요? 그럼 인간의 것에서 왜 자연이 그렇죠? 비둘기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일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인간과 그 전에 삶의 터전을 뺏기기 전에는 그 전에는 인간과 공존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것에서 과거를 떠올리는 거죠. 공존하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 그러니까 위에서 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듯이 돌았느냐. 과거에 인간과 공존을 하고 있었으니까 인간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걸 뺏겼지만 인간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공존했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네.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다시 가서 왜 다시 갔어?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향수를 느끼다가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향수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움의 표현인 거죠. 그리움의 표현으로 돌 온기에 입을 닦는데요. 근데 돌은 깨질 때 말고는 금방 차가워지죠. 그래서 요만큼 얼마 남지 않은 그 자연의 온기를 느껴보겠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산 1번지 채석장에 왜 돌아갔어요? 여기가 바로 비둘기가 살던 곳이기 때문이죠. 여기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좀 안타깝네요. 자, 내려가 볼게요.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 자, 지금 다 사로 시작했네요. 비슷한 단어들이 연결됐고요. 이게 둔이라는 거예요. 말머리를 같은 걸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둘기를 사랑과 평화의 새라고 좋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는 긍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뭐가 됐어요? 쫓기는 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과거와 현재가 서로 대비가 되죠.
과거와 현재가 대비됩니다. 그럼 과거에는 좋았어요. 사랑과 평화를 이제 상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도 잃었어요. 산을 잃었다는 건 삶의 터전, 번지를 잃었다는 것과 같고, 사람도 잃었다는 것은 지금은 사람들과 공존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자, 사랑과 평화의 사상, 과거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게 됐다. 왜냐하면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1번 자연을 파괴시키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2번 인간의 생각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랑과 평화를 상징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이 비둘기가 쫓기는 새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쫓기는 새가 된 비둘기에 대해서 화자는 이제 연민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쫓긴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 사실 이 비둘기를 좀 더 이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 비둘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자연을 상징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안 나오고 이제 자연만 이렇게 쭉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 이건 자연 얘기가 아니고 사람 얘기다라고 보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로는 비둘기는 삶의 터전을 잃은 소외된 이웃으로 볼 수가 있죠. 산업화 때문에 산업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거지. 근데 힘이 없어서 싸우지 못한 소외된 이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문명이 들어오면서 물질 문명 사회가 되면서 산업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현대 문명에 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죠. 비둘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비둘기가 살던 곳을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들어오고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소외된 문명에 소외된 문명에 소외된 현대인 그러니까 문명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문명의 피해만 얻고 문명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줘야 되는데 좋은 일이 없고 소외돼서 나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성북동 비둘기의 예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라. 개발한다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지금 인간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봐야 해.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죠. 무작정 개발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이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도 청각, 시각 또는 여기 온기 이런 것을 촉각이라든가 후각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굴뚝 그 구공탄 냄새가 생각이 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비둘기를 통해서 현대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돌려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에서 우리 우의적이라는 말 하나 알고 가겠습니다. 돌려서 말한다. 우의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작품 가볼게요. 요거 다음 작품은 좀 괜찮을 거예요. 자, 작품 이름 신경님의 길입니다. 길. 우리가 길이라는 단어는 좀 문학에서 많이 나오죠. 소재로 많이 쓰이는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의미로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인생, 삶, 뭐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길, 인생으로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건 사람들의 통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
하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는 않는다. 라고 통념을 반박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길을 의인화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길을 만든 게 아니라 길이 사람을 끌고 가요. 자, 그럼 여기서 길은 어떤 존재냐? 길은 주체적인 의지가 있는 존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화시켜서 주체적인 의지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뒤를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오히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벼랑 앞에 세워두어. 벼랑은 우리 아까 길이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벼랑 끝, 시련,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시련을 겪게 합니다. 또 하나 내려가 볼까요? 잘 가다가 허리를 동강내서 사람이 부득이 길을 버리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던 길을 버리게 만든다? 다른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길이. 사람들은 이것이 뭐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2번, 3번 얘기하시면 돼요. 시련을 겪게 하고 길을 바꾸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을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간접 인용. 그럼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또 통념입니다. 길에 대한 통념. 또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요. 온갖 곳, 온갖 살림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또 간접인용, 통념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밖으로 불러낸다. 이 밖으로. 그래서 구경을 시킨다. 그러니까 나가서 뭐 경험을 해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보게 하고 가게 하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 알지. 이 거기라는 단어가 바로 경험을 의미합니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서 만들었던 그 경험, 그게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줄 알지. 자, 여기까지가 통념.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자, 지금 바깥에서 안으로 바뀌었죠, 지금. 앞에서는 사람들은 밖으로 불러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화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은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이 안이 포인트죠, 여기서는. 거꾸로. 자, 그래서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깊이 들여다본다. 요거 두 글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성찰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생은 경험이 중요해 라는 통념을 다시 반박하고 있습니다. 통념이 나오고 반박했어요. 또 통념이 나오고 또 반박합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다? 경험이 아니라 성찰이 중요한 거다 라고 화자는 생각합니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 그럼 밖과 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밖은 외부죠. 그럼 안은 누구 안? 내 안, 내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찰이라는 의미를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럼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 사람에게는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순우와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자, 꽃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살면서 좋은 일들, 기쁜 일들 줄 거고요. 그늘을 드리워서 사람을 땀을 식히게 한다. 쉬어가게 한다.
좀 쉬었다가 여유를 부리게 해줄 거래요. 누가? 길이.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은 삶에 기쁨도 있을 것이고 삶에 여유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알고 나서야 그럼 여기서 그것은 또 뭐냐? 뭐라는 거야? 아, 성찰을 하면 이것들을 가질 수 있구나. 성찰을 하면 이것들을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 이게 앞에서 나왔던 통념이었죠. 그 통념을 말하지 않는다. 그럼 앞에서 나왔던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좀 겸손해지죠. 내가 만들었다고 의수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화자는 성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인생을 겸손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길의 의미는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화자의 생각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길은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화자는 아니야. 길은 사람을 안으로 끌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완전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도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교훈을 전달하는 것 같죠. 성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길의 의인화를 통해서 그리고 통념을 반박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반성적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사색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성북동 비둘기와 그다음에 길 이렇게 두 개의 시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